네, 오늘은 뭐 금요일이기도 해서 좀 스페셜 코너로 특집 코너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뭐 정말 사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제 걱정, 나라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투자자들은 뭐 당장 우리들의 그 수익과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요.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들 좀 진단해보는 시간 최성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다들 뭐 안 좋은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이 직격탄으로 어쨌든 우리 경제에 경로를 미치는 게 수출이잖아요. 네, 그런 영향들이 뭐 일본 규제든 미중 전쟁이든 해서 수출을 통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미치기 때문에 수출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상반기만 해도 네. 우리가 수출이 하반기가 되면 또 미중 갈등이 좀 해소가 되고 반도체 경기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5월까지만 해도 그것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6월 들어서 그러한 전망들이 좀 다시 악화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온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와 중국 간의 그 관세 장벽 이런 것과 농산물 수입 또 위안화 포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역 갈등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사이의 이 미중 갈등은 아마 내년 대선까지 좀 이 문제가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IMF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을 4.5% 정도로 보았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은 2.5%로 그를 거의 2%포인트나 올해 전망치를 네. 교역 증가율이. 네. 그러니까 세계 교역 자체가 2%포인트 낮아질 정도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일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고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9%였고요. 7월에만 마이너스 11%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12월까지 정도는 마이너스 증가율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또 반도체 경기가 빨리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수출의 부진세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수출 품목들을 보면 자동차와 조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교육 자체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에 좀 악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제일 클 거고요. 네네.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빨리 끝내고 다음에 또 문제를 일으켜서 유로존을 좀 시비를 걸든지 이란을 발목 잡아가지고 해결하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중국 문제가 장기화됩니다. 그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백악관의 참모들이 너무 지독하게 좀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저도 사실은 뭐 방송을 통해서나 이렇게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 박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너무 그쪽에 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팩트 위주로 좀 써볼게요. 정부는 근데 좋다고 우리도 얘기하진 않는데 지표들 보면 뭐 위기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다르다. 뭐 보면 외환 보유 얘기나 뭐 단기 외채 비율이나 적어도 지표는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사실 팩트인데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정성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환 보유고가 지금 7월 기준으로 한 4,031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런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31.6%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때 비교해서.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국가 부도 지수 이런 것들이 33.31bp로 전년 대비 또 낮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러한 지표들은 금융 불안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의 불안을 좀 측정하는 그런 지표고요. 안정적으로는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도. 하지만 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약간 갸웃거리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올해 초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주로 반도체 IT 중심으로만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다른 부분에서는 주식시장이 영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만 들어왔고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측면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꺾어지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성에 세계 경제에서 보는 시각은 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제 한은은 2.2%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일부 외국계 기관에서는 1%대 후반을 경고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어차피 좀 그 시각 자체를 이쪽에 섰으니까 정부 입장은
1분기 마이너스 0.4% 나왔지. 네. 2분기 좋아진다 그랬지. 1.1% 나왔잖아. 네. 하반기 되면 추경도 하고 괜찮을 거야. 네. 예, 2%는 지킬 거야라는 시각이거든요. 정부에서는. 네, 박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저는 잘해야 한 2.0%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0%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은의 2.2% 전망이 그러니까 겨우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를 해서 겨우 달성했어요. 1.9%.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 1.9%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2.4%를 달성해야 전년 동기 대비로 2.2%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하반기에 2.4%가 나올 것이냐라는 측면을 보면 쉽지 않다. 왜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경기가 반등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상반기에 이게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재정의 집행률이 65%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재정 실탄이 나머지가 35%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반기에 과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물론 추경이 5.8조가 들어갔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약할 것이고 시기도 많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은 하반기 2.4% 성장도 쉽지만은 않다. 물론 정부가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지만 하는 전망치도 달성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추경도 늦어졌고 재정 집행률도 이미 많이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2.0%를 달성하면 선방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경제 상황은 뭐 하반기에도 예측은 하지만 어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뭐 보면 이제 이 행동 심리 경제학자들은 사실 실력과 함께 운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잖아요. 뭐 캐너먼도 그렇고. 그래서 또 예측치 못한 뭔가 돌발 변수가 나와서 확 좋아졌으면 예측이 틀렸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고요. 조금 섹터별로 보면 결국 이제 경제를 우리가 산업활동 동향할 때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이렇게 보는데 생산 안 좋고 투자 안 좋고 그나마 소비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주춤거리고 특별히 그 세부 지표별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섹터나 지표는 어느 쪽입니까? 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각 말씀하신 섹터별로 보면 소비는 이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나눠지죠. 투자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이 부분이 있고 순수출은 수출 수입의 마이너스인데 이런 구성 지표를 보면 이미 수출과 그리고 설비 투자는 세계 경기 그리고 대기업의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것이 좀 회복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소비와 투자 부분에서 그나마 이제 건설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설 투자도 최근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규제 조치들로 인해서 민간 건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 정부의 여러 SOC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 활로를 좀 마련해 준다면은 건설 투자가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정부 소비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력을 좀 다 많이 소진한 부분이 있고 추경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민간 소비는 여러 이 정부의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지 소득주 성장 정책들이 좀 확대되면서 소폭 개선된다고 해도 이것이 성장률을 과연 끌어올릴 만한 그런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넣는 거는 소비라거나 SOC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펌프 물 풀 때 보면 마중물이잖아요. 이걸 벗어 이제 지하수가 끌어올려 와야 되는데 계속 퍼붓는 건 이제 어려운 거니까 어렵고요. 저희가 사전 질문이 없었는데 일본 얘기도 잠깐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돌발 악재로 예기치 못한 게 지금 나와서 우리 경제를 또 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 장기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를 떨어뜨릴 요인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은 그렇게 실제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시각이세요? 네. 이게 이제 28일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제도 일본이 이제 그 삼성에 대해서 이 소재 부분 한 분야를 수출 규제를 이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 대외 경기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지금 일본이 전략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지금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좀 제외하려다가 유보했죠. 네, 예. 유보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고 네. 이게 만약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우리 특히 중소기업들,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라든지 기계라든지 공작 여러 가지 이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기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죠. 네. 정부는 이제 하반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추경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네. 이제 정부 소비하고 정부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2% 정도를 막는 그런 네. 정도 요인입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네.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네. 일단 상반기 경제가 1.9%로 뭐 상저, 보통 상저하고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예. 잘하면 상저하 중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반기 1.9, 하반기 2.1에서 2.0% 성장률을 사수하면 뭐 선방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추경안도 통과된 것이 좀 다행이긴 하겠지만 네. 어디에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추경 뭐 먹는 거 보면 일단 강원도 재지역에 대한 복구가 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여러 기술 개발 지원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예산에서 큰 부분이 이제 창업 벤처 활성화인데 이게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것이 창업 벤처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이거 성장률을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좀 곧바로 예. 답이 나오는 섹터들이 그런 아니네요, 부분이 아니죠. 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성장률을 반등시킬 만한 추경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물론 뭐 몰핀 효과로 당장 넣어서 쓰는 것도 그렇게 하면 또 욕먹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추경의 그 구성 항목들이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금리를 내릴 걸로 예상했는데 네.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좀 내렸죠. 내렸습니다. 네, 거의 네. 미국 금리가 사실 확실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렸을 텐데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들도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능성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통화 정책 부분은 우리가 항상 후행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지난 7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워낙 금리 인하 뭐 0.5%포인트까지 낮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전망이 50bp냐 25bp냐 그거였었죠. 그렇죠. 예.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한원도 선제적으로 한 것이고 네. 이게 하반기 경제 상황을 보고 이재용 총재도 최근에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셨어요. 그래서 네. 8월 이제 금통위를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느냐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뭐 수출이 더 많이 꺾인다, 한일 갈등이 좀 더 심화된다, 이러한 사인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면 네. 한원도 좀 통화 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대충 전망들이 미국 보고 내리지 않겠어 확인하고 네네, 그렇죠. 그랬는데 선제적으로 내렸어요. 네네. 지금도 보면 또 8월에 이번 달에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네네. 이번에 어렵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회의가 이제 우리도 이제 매달하지 않고 지금 이제 네. 6주만입니까 하니까 8월이면 그다음에가 이제 10월이 되나요? 예, 11월일 것 10월, 예, 11월 이제 예. 그때쯤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들은 네네. 동의하시나요? 열려 있죠. 가능성 예. 항상 열려 있고, 통화 정책이 뭐 지금 당장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떤 이 펄러시 믹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기조가 이제 부동산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네. 금리를 내리는 것도 좀 부담이 됐었고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국 경제가 지금 우리가 좀 내후외환에서 살아나려면 네. 정책적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과제들을 선결적으로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예, 그럼 제가 뭐 다음에 영화에 네.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는데 네.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한 GDP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세계 경기의 그런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고 지금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다양한 지원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소득주도 성장, 뭐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결국
SOC 투자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경기를 막 지금 다시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SOC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수도권 교통망을 다 확충한다든지 또 3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2기, 1기 기존의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고 좀 민간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다양한 측면의 뭐 정부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뭐 대규모 행사라든지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관광 인프라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투자를 좀 많이 넣어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그나마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판만 보실 게 아니라 주식 상황판도 한번 좀 보시면서 국내 투자 자금의 흐름을 좀 파악하신다면 좀 국내 경제를 뭐 거시경제 측면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금투협회 와서 대통령이 펀드 계좌라도 하나 트셔야겠네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런 네네.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 저희는 경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투자의 판단을 갖기 위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자금은 다 안 좋다고 하고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금으로 채권으로 간다. 주식은 재미없고 힘들다. 경제는 안 좋다. 이 모든 그 경제 상황을 통틀어서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주세요.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꼭 무슨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나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일단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이것이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미중 갈등, 한일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 국내 경기도 지금은 뭐 많이 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국 세계 경기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보시고 우리가 좀 다음에 반등하게 될 기회가 어디 있느냐를 좀 보셔야 한 걸음 더 앞서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세계 경기가 마냥 꺾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 트럼프도 이것이 결국 대선을 위한 가도라고 본다면 언젠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때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이 세계 경기가 개선이 될 때 어느 섹터가 과연 먼저 튀어오를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를 유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 자금을 좀 이렇게 실탄을 확보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사면초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들 좀 냉철하게 보고 또 다음 스텝은 뭐를 가야 되는가 그런 대안들을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예,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마케돈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전반적인 거시 흐름들 또 ETF 전략 이런 걸 봤는데요. 당장 이제 금요일장이니까 월요일이 사실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꽤 회복을 했는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음 월요일 날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무슨 일이 주말 사이에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들은 잠시 후 2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